아마 실비보험은 대부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실비보험의 이런 혜택 모르신다면 병원비 청구해서 남들보다 몇백만원 손해보실지도 모릅니다. 보험사는 고객님이 모른다면 챙겨주지 않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는 보험이자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실비보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가입자 수가 4천만에 육박하는데요. 그럼 얼마나 유용한 보험인지 체감이 되시죠? 내가 사용한 병원비에서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면 전부 보장을 해준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까지도 보장하기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까지도 수행하는 거죠. 다만 실비의 경우에는 보험사 손해율이 높다 보니 중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적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 따라서 보장 내용의 차이가 있어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은 실비보험에 숨겨진 엄청난 혜택들 뿐 아니라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하시면 남들보다 가치 있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실비보험을 청구해보면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 실비라고 한다면 입원하여 100만원의 병원비가 나와 청구하면 100만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가 있지만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라고 한다면 급여나 비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비급여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70만원 밖에 돌려받을 수가 없죠. 여기에서 치료비가 100만원이 아닌 최신식 치료로 인하여 고액 치료비를 청구하게 된다면 자기부담금이 1000만원이 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없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단 자기부담금에는 연간 200만원의 한도가 걸려있기 때문에 비용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전부 추가 보상을 해준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3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 분께서 비급여 치료로 연간 5천만원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은 20%인 100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4,800만원이고 내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200만원인 거죠. 이게 바로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 한도가 있어서입니다. 이건 실비의 표준화가 이루어진 2009년 10월부터 현재도 판매 중인 4세대 실비까지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단 2021년 7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4세대의 경우에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급여 부분만 해당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는 급여치료, 적용되지 않는 것은 비급여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는 대부분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나 진료, 약제 등이 포함되다 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해주는 거죠.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급여 치료에 대한 것만 해당하는 것이죠.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2009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한 1에서 3세대 실비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해당이 되며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되는 4세대의 경우 급여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세대가 아쉽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기존 다른 실비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실비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4세대 실비가 안 좋다고 기존 실비를 가지고 있다가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전환이 아닌 해지를 하라는 분들도 나오는데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비의 납입 중지 기능을 알고 계실까요? 혹시나 모르셔서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면 냈던 돈을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9년 10월 실비의 표준화 이후에 가입한 실비가 적용 대상이며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한 경우에 실비보험의 납입을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 병원에서 사용한 비용은 실비에서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1년 이상 유학을 간다거나 회사에서 해외에 지사 파견으로 장기 출장을 간다거나 혹시나 여행을 간다고 하여 해외에 3개월 이상을 머물게 된다면 실비를 해지하고 가거나 아니면 실비보험료를 보장도 못 받는데 계속해서 납입하는 것도 분명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내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해외에 있던 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냈다가 환급을 받는 게 번거롭다면 해외에 가기 전에 해외 실손을 가입하셨다면 납입 중지를 신청하실 수도 있는 거죠. 또한 납입 중지를 이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바로 단체 실비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중에는 회사에서 단체로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비보험이라는 게 암진단비처럼 가입된
된 금액을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닌 비례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병원비로 100만 원을 썼는데 실비가 단체와 개인으로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각각 100만 원이 아닌 총합으로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복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단체 실비가 있어서 개인 실손을 가입하지 않고 지내시다가 은퇴 시기가 되어 실비를 가입하려고 해도 나이도 이전보다 많아지고 병원에 안 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병원까지 이용한 이력이 있다면 실비보험 가입이 어렵겠죠. 그럴 때에는 개인 실비보험을 중지해두고 단체 실비로 보장을 받다가 내가 퇴사나 은퇴를 한 이후에 다시 부활시키면 됩니다. 여기서도 2022년까지는 내가 가입한 개인 실비만 중지가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단체 실비를 중지할 수도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납입하던 단체 실비 비용을 나에게 환급해주죠. 거기에 은퇴 이후 개인 실비를 다시 살리는 상황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내가 중지시킨 시점이 아닌 현재 판매 중인 실비로만 부활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 사용할 필요성을 더욱 느끼지 못했었는데 2023년부터는 바뀌어 내가 가입하고 있던 실비 그대로 부활이 가능해진 거죠. 그럼 더 이상 납입 중지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비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 실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 부담금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치만 그 몇만 원 때문에 보험료를 2배로 내고 있는 거라면 이건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비를 개인과 단체 두 개로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하나는 납입 중지 제도를 이용해서 보험료 줄일 수 있으면 좋겠죠. 여기에서 개인 실비 없이 단체 실비를 가지고 있다가 은퇴 후에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이 가능한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200만 원 이하거나 중증 질환이 없는 분들만 전환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개인 실비보험을 가입할 때에 눈병이나 감기 등으로 병원 이력만 있다면 가입이 어려우니 그것보다는 완화된 조건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치만 200만 원이 넘게 청구했거나 중증 질환이 있다라면 전환도 안 되고 새로운 개인 실비도 당연히 가입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퇴직 전에 개인 실비를 가입해 두시고 납입 중지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보험 설계사들은 보험금 청구 언제 할 것 같나요? 병원 다녀와서 바로 보험금 청구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하지 않습니다. 보험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 청구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이 들어가죠. 보험사에서는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지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건 ICPS라는 보험사고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마음껏 열람이 가능하죠. 이건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상관없이 말이죠. 혹시나 내가 최근 몇 년간 병원을 자잘하게 많이 갔다 와서 보험금 청구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새로운 보험을 내가 가입을 원하여 심사를 넣을 때 보험사에서는 이 기록을 전부 확인해서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이니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 본인들이 손해를 보기 싫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서 거절할 수 있게 되죠. 또한 보험사에서 고객들에게 고지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청구 이력이 많다면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인해 특약을 제외하라고 하거나 보험료 할증 아니면 해당 부위에 부담보를 잡기도 하며 심할 경우에는 가입을 거절하기도 하는 거죠. 어차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서류만 준비를 해둔다면 3년 이내에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죠. 그런데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사항은 3개월 이내 치료력,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추가검사나 재검사 소견,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약 처방, 중대질병 진단이나 치료 이력, 이 내용에 대해서 보험사에 사실적으로 알려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지사항을 위반하게 된다면 추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험금 청구를 많이 했다면 고지사항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하거나 재심사 통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고객님들께서는 별거 아닌데 청구하지 말 걸 그랬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평생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거라는 분들이 아니라면 청구를 미루거나 하지 않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험금 청구 아예 하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고지사항을 보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지사항이 3개월 이내의 치료력이죠. 그럼 병원을 다녀왔는데
있는데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청구를 미뤄뒀다가 3개월이 지나고 해당 고지사항을 안 해도 되면 먼저 보험 가입 후에 청구를 해도 어차피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또한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두통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아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하자는 의사의 소견을 받게 된다면 이게 1년간의 고지사항이 되는 거죠. 다만 그 이후에 두통이 없어져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1년이 지난 이후에 고지사항이 해당되지 않으니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는 청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단 마지막 사항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약 처방, 중대질병의 진단 치료 이력의 경우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청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이 3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어가는 것이라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보험인 실비보험의 중요한 기능, 활용법, 거기에 청구 관련 팁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비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로 200만 원이 정해져 있어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으며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을 받거나 미리 납입을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실비가 있는데 회사에서 단체 실비까지 있다면 납입 중지를 이용하여 하나만 유지하며 보험료 줄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실비 청구를 병원 갔다 올 때마다 하게 된다면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때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어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실비보험의 복잡한 약관에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으나 활용도가 높은 정보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대로 알아가고 주변 분들에게까지 공유하여 몰라서 혜택 보지 못하거나 치료비로 힘들어하는 상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실비가 있어서 보험은 과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구성해서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